네, 주말 오후 편안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7월 25일 토요 랭킹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광선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한 랭킹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사실상으로 정부 부처의 3분의 2 가까이가, 한 70% 가까이가 지금 세종시에 와 있습니다. 서울에 남아있는 거는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여가부, 요 정도가 지금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행안부까지 다 왔습니다. 과기부도 오고 다 왔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행정기능은 거의 다 왔다고 이제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과 직결되는 기관만 지금 여기에 못 오고 있고 그런 건데, 그건 이제 개헌을 해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으로 한다, 이런 이제 헌법상의 규정을 두면은 이제 다 올 수가 있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어제 세종시를 찾아 개헌을 통한 행정수 이전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행정수도법을 만드는 걸 우선 추진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개헌도 고려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이현종 의원님, 네. 바로 개헌으로 직행하겠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당에서는 원래 당초 계획은 야당까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제 이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 이걸 이제 하겠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야당이 이제 불참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특별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 또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경우에 꽤 오랜 시간 동안 헌법소원,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시간이 몇 년 지나가 버리면 동력이 상실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가 단순한 어떤 정책 이슈가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이전을 위한 걸 한다라면 개헌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거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라는 것도 사실은 헌법에 기초해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예. 만약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시다, 이렇게 규정할 경우에는 사실 헌법재판소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도권 이전 행정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서울의 이 수도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법이라는 걸 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선 왕조를 비롯해서 500여 년 이상 동안 서울이 관습적으로 수도였기 때문에 네. 이 법에 근거해서 이제 위원을 내렸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해찬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헌법을 개정하는 게 어떤 확실하게 이전하는 것이고, 한편으로 보면 제일 빠른 게 아니냐. 왜냐하면 헌법 개정은 일단 국회 3분의 2 동의와 그다음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일단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아마 그렇게 이제 어떤 좀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개헌론을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실제로 이 대표가 어제 야당과 협의하는 건 좀 안정성이 없다, 우리가 스스로 그 과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는데 개헌으로 간다라고 좀 점쳐볼 수 있을까요? 가장 깔끔한 방법은 이제 개헌에 의해서 이제 원포인트 개헌이 되겠죠. 왜냐하면 권력 구조랄지 이런 걸 다 논의하다 보면 이제 개헌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당의 입장에서는 원포인트 개헌해서 수도를 이제 행정 수도를 이제 세종으로 한다는 그 규정만 넣어버리면 사실은 그 헌법의 부수적인 법률들 이런 것들을 일사천리로 개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야당 내에서도 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하는 의원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대표적인 것이 부산의 장제원 의원하고 그다음에 충청에 이제 정진석 의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범여권의 180석 플러스 20석만 더 얻으면 개헌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논란을 잠재우면서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안 될 경우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압박용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특위를 만들자고 하는데도 통합당에서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관련된 법률, 특히 이제 국가균형발전법이랄지 아니면 행정복합도시에 관련된 법률을 신행정수도법이랄지 이런 걸로 개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헌법에는 수도를 서울로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청와대와 국회는 이제 분원은 갈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을 다 이전을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세종의 행정수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고, 더군다나 어떤 여론조사 결과에 굉장히 여권에서는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야당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이 시간이 끌면서 이제 동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원포인트 개헌이 됐든 아니면 법 개정을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지 속전속결로 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려는 그런 이제 추진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예. 이현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여당이 이렇게 개헌을 속도를 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조금 전에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정진석 의원 같이 충남권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의 장지현 의원, 그러니까 지역 의원들을 통합당이긴 하지만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들 조금만 모으면 개헌에 필요한 200석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문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현재 지금 부동산 문제가 국민들이 많은 어떤 불만과 어떤 비판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세종시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부동산 이슈를 한편 좀 덮을 수 있는 이슈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즉, 예. 이제 수도가 이전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어떤 면에서 부동산계의 어떤 좀 지각 변동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충청권의 어떤 뭐 상승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이슈를 일단 덮는다는 효과가 하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지난 2002년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선거 때 좀 재미 봤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굉장히 불리하던 여론을 사실은 이제 수도 이전 문제로 해서 단지 이해창 후보를 눌렀던 그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뭐냐면 이 수도권 이전 문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폭발적인 이슈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수도 이전한다고 했을 때 지방은 다 찬성할 겁니다. 그리고 서울도 상당 부분 어떤 동의할 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 선거에서 정말 여론조사에서 뒤지던 노무현 후보가 어쩌면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게 이게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도 4.7 재보궐선거 또 2022년 이제 대선 지방선거 이 선거를 두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이걸 돌파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이슈가 뭐냐? 아마 그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수도 이전 문제를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이 연설에서 들고 나온 이유가 결국은 이제 장기적인 정책 이슈로 가져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야당이 함부로 반대할 수 없는 이슈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지역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벌써 이미 장제원, 지금 정진석 뭐 이런 분열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면 충분히 야당 내부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항상 정치적으로 이렇게 수도 이전 문제가 되면 우리 수도 이전 문제가 미국의 워싱턴이나 뉴욕 관계라든지 또 호주의 멜버른과 시드니 관계라든지 이게 사실 오랫동안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온 것인데 예. 과연 그 효과가 있느냐는 문제 또 우리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아주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단순히 정치적인 이슈로 가져갔을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이 여러 가지 역효과들 그런 것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정치적 이슈로만 가져가게 될 경우에 그런 문제가 나중에 나올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런 또 과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헌뿐 아니라 어제 이 대표는 강연에서 행정수도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 한강변은 배를 타고 지나가면 저기는 무슨 아파트 한 평에 얼마. 우리는 한강변에 맨 아파트만 들어서 가지고 이런 천박한 그런 도시를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손 변호사님 사실 뭐 듣기에 따라서는 좀 서울이 천박한 도시다라고 들리기도 하는데 일단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은 좀 표현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과 실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바로잡고 사과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 발언들의 이제 취지나 그 표현하고자 했던 내용을 제가 선회를 해드리면 사실 어떤 서울 같은 뭐 국제적인 도시이기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라고 한다면 어떤 그 현상이나 한강변을 설명할 때 어떤 문화적 가치, 역사적 가치, 철학적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건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일부 그 주거난 때문에 아파트들이 좀 많은 편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만약에 수도를 이전한다고 했을 때는 세종시에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접근하자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싶었던 것을 이렇게 좀 천박한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쓰다 보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서울 시민들 기분 나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와 다르게 이제 잦은 실수 이 부분은 좀 시정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네, 어제 일부 언론에선 서울대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즉각 부인했는데 당권 도전에 나선 박주민 의원은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교육 인프라도 좀 아예 지방으로 좀 이전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된 것하고 좀 묶어가지고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혜택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까지 좀 나가야 좀 제대로 된 분산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세종시 예전 얘기가 있을 때부터 사실은 뭐 기업, 그다음에 대학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자족 기능을 갖추자면. 네. 박주민 의원도 교육 인프라도 같이 옮겨야 한다.
이렇다면 서울대 이전론이 다시 불거질 것 같은데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되겠어요. 지금도 서울대학교 그리고 뭐 KBS 방송국 이전해야 하지 않느냐 이제 이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특히 네. 여권에서는 아직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행정수도로서 실질적 기능을 갖추려고 하면 원래 행정정면도 중요하겠지만 예.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 공무원들 비롯해서 이제 주민들이 있어야 할 거고 지금 우리나라 보면 이제 지방에 어떤 지방대학이 굉장히 어떤 낙후돼 있고 또 취업에서 굉장히 힘든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 아마 박주민 의원은 교육 인프라도 가야지 실질적으로 수도권 이전을 할 수 있고 어차피 또 공공기관에 다 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공기관 이전하면 이제 지방대생의 어떤 취업을 위해서 어떤 일부 할당을 해서 우선적 채용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의견에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조금 약간 우려적인 측면이 있어요. 행정수도 자체의 근본적인 취지는 이제 국가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는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우리가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이건 국가의 어떤 100년 대계, 200년 대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게 이슈화가 되면서 뭣도 이전해야 하고 뭣도 이전해야 한다고 하면서 졸속적으로 뭐 이전을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해서 결국은 여당의 어떤 일방적인 거랄지 아니면 국민의 의사랄지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야당 얘기했는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저는 반대 명분이 이렇게 있다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그렇고 두 번째는 또 정치적 측면에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충청도라는 거대한 국민의 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무시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네. 여당이 무조건 독주를 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야당도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공기관 이전이랄지 세종시에 어떠한 기반시설을 갖춰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당과 협의해서 부작용이 될 것, 단점은 보완해가는 방향으로 해서 서로 수도를 만들어가는 그런 정치적인 협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보고 또 명분이 없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만드는데 역할을 좀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손 변호사님 앞서 설명 주신 것처럼 뭐 서울대나 KBS 같은 곳이 이전을 한다. 근데 정부 여당은 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하긴 했는데 오늘 한 언론을 보면 정부 여당이 100여 곳 이상의 그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실제로 보고가 됐고 그 대상으로 뭐 서울대, 인천대, KBS, EBS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국책은행도 함께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정부 여당에서 수도 이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의지는 강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사기업이나 이런 데보다는 이전하기 좀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종시를 이전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종시를 처음 이전하는 계획이 발표됐을 때 가장 이제 저항이 컸던 것은 거기에 소속된 공무원분들. 사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좀 제한된 측면이 있죠. 나는 서울에서 근무할 줄 알고 공공기관이든 국가기관에 취업을 했는데 공무원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세종시로 옮겨가는 것이 누구라도 그게 달가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지금 거론되는 103곳에 계신 일단 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 그리고 그 가족들 그리고 여기와 연관되어 있는 관련 회사들도 굉장히 곤혹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장기 가자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면 불측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감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특히 그 감수할 만한 동기부여를 줘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수도권의 가미라되는 게 교육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직장 문제, 교육 문제, 문화나 복지 인프라가 지방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소원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해주면서 이분들이 거기서 거주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지방 내려와서 하니까 좋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그 당근책을 같이 해 나간다고 한다면 지금 공공기관 100몇 곳을 추렸다고 하고 실제 얼마가 이전될지는 모르겠고 또 실행될지 여부도 미지수지만 예.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무조건 이전 말고 그럼 예. 이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플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그리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박차를 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청와대가
비서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만둔 5명 중 3명이 다주택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성원, 교체된 참모들이고요. 그러니까 그 다주택자 참모들을 다 내보냈는데 이현종 의원님,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 참모들은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 못한다, 뭐 이런 사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번에 인사난 비서관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땐 처음에는 뭐 수석까지 날 줄로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인사 규모는 좀 축소된 감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국토교통비서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래 세종시와 서울에 집이 2채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세종시 집을 팔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후회하실 것 같은데. 이제 팔았는데 그러다 보니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똘똘한 한 채 챙긴 거 아닌가 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번에 인사 대상이 돼서 교체가 됐습니다. 자, 근데 저는요. 공직자 인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책임자한테 책임을 묻는 겁니다. 즉 책임의 어떤 비중에 따라서 묻는 건데 지금 청와대가 인사를 한 거 보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일단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비서실장이 예. 본인이 2채 가지고 있다가 팔라고 그러고 자기는 안 팔다가 이전에 청주 판다고 그래서 청주만 팔았다가 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강남 판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김종원 민정수석 지금 서울에 집 2채 있는데 팔겠다 말겠다 아무 이야기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다 놔두고 지금 밑에 있는 비서관들만 저렇게 인사를 해버리면 예. 그러면 공직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나는 어떤 면에서 밑에 있는 위에 분 모시고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만 이 책임을 지면 공직자들이 움직이겠습니까? 저는 이게요 굉장히 나쁜 사인이라고 봐요. 자, 정부가 정책을 시행을 하면 제일 먼저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장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을 안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다 면책을 해두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다. 지금 뭐 법도 보니까 공무원 집 안 팔면 이제 뭐 처벌하는 법도 만든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과연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을 할까요? 자기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는 했는데 윗사람은 책임 안 맡기고 자기만 책임 맡긴다? 이거는요 공직사에 굉장히 나쁜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마지막 이제 후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은 뭘 이야기를 해도 공직사회가 잘 안 먹히는 시점이에요. 더군다나 그 상황에서 이런 인사를 해버리면 앞으로 공무원들요 정말 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이제 버티는 거죠.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아니 왜 비서관들만 바꾸고 그러면 수석은 가만 놔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청와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네, 김 변호사님 그런데 앞서서 뭐 언급은 해주시긴 했는데 사실 김정은 민정수석이 말씀처럼 강남에 집이 2채긴 한데 한 채를 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해요. 김주원 수석 같은 경우는 원래 교체설이 좀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송파에 있고 또 송파 잠실에 있고 그다음에 강남구 이제 도곡동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강남에 이제 노른자 위에 2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 본인 자체가 그 중에 한 채는 팔겠다고 이제 뜻을 밝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마 김주원 수석이 강남에 한 채가 있고 지방에 한 채가 있는데 만약 지방 걸 판다고 했었으면 잔류를 못했을 것 같아요. 이건 교체 대상이 됐을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어떠한 정책을 실행을 하고 그런 것 자체는 정책 능력이 있느냐, 예. 아니면 현 정부와 어떤 정체성이 맞느냐, 이제 그게 기준이 돼야 하는데, 낙마를 하느냐, 승진을 하느냐, 아니면 자리를 보존하는 기준은 아파트가 몇 채 가지고 있느냐, 아파트를 처분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기준이 된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예. 아니, 제 모리가 때 보면은,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요, 아파트가 굉장히 폭등했잖아요. 또 폭락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이 나오냐면 아파트가 몇 채도 좋으니까 미분양 아파트를 좀 사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세금을 감액해 주겠다. 이런 또 정책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이때를 돌아보면서 세상에 그때는 아파트가 몇 채 가지고 있으면 공지를 못할 때도 있었고 형사처벌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어.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시대가 저는 언젠가는 올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씁쓸한 측면이 있고 과연 이게 아파트를 가지고 있냐 않냐에 따라서 어떤 본인의 유치에 결정되는 것은 맞지 않다. 물론 이제 청와대에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통합당에서는 능력이 아니라 주택 수로 교체하는 거냐 이렇게 황당하다 이런 논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선 아예 다주택 공무원들 형사처벌하는 법안까지 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정훈 의원이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지방단체장들, 1급 이상 공무원들은 1주택 외 주택을 60일 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에 맡기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손 변호사님,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이게 공직자윤리법을 이제 개정을 한다라는 것인데 주식처럼 백지신탁하라는 의무를 부과한다라는 것인데요. 예.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처벌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사실 과잉위법에 해당하고 위헌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가 모두 투기다, 투기 세력이다라고 규정짓기 굉장히 애매한 것이 이번에 뭐 다수의 공무원들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만 서울시에 하나 있고 세종시에 있으면 그거는 투기 목적보다는 사실상 실거주 목적으로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 예. 가족들은 서울에 있고 세종시에는 뭐 예를 들면 나만 거주한다던가 그럼 세 채가 있는데 하나는 노모가 살고 있고 뭐 하나는 내가 사실상 별거 상태다 이러면 또 이건 투기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한 주택 이외에는 보유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네. 예를 들면 뭐 5채, 6채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투기 목적이라고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2채, 3채는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모든 걸 처벌한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진 않거든요. 정책적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지 형사처벌로 압박한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예. 이분이 뭐 국회의원이신데 국회는 입법하는 데잖아요. 예. 그럼 입법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헌법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위헌 소지 여부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유언 거죠. 소지가 가장 먼저 검토가 돼야 돼요. 저는 이제 개인적 의견인데 예. 이 법 발의해서 통과되면 이건 100% 헌법 위반입니다. 왜 그런 네. 거죠? 우리나라 가장 민주국가고 자본주의국가 아닙니까? 헌법에서 재산권을 네. 사적 재산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해도 팔지 않으면 형사처벌한다. 물론 세금이랄지 중과세를 해서 이걸 규제를 할 수는 있겠죠. 예. 그렇지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인신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네. 재산권을 가지고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에 있어서 좀 미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네, 저희가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과 청와대 인사까지 이야기를 짚어봤는데 경실련에서는 김현미 장관 경질론을 다시 들고 나섰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을 얕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집값이 52%가 올랐는데 국회에서 11% 올랐다고 말을 하는 걸 보고 거짓 보고와 거짓 통계로 국민과 대통령을 속인 장관을 즉시 교체해야 된다.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을 즉시 경질하고 교체를 해야죠. 네, 이 의원님 김현미 장관 경질론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 김현미 장관의 어떤 것보다는 사실은 정부의 신뢰에 관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 부동산 정책 이런 거는 굉장히 정부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정부가 뭘 정책을 발표하면 이렇게 가겠다라고 따라가는 것과 지금 정부가 발표를 하면 반대구나라고 따라가는 거 이게 시장의 효과거든요. 네. 지금까지 많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습니다만은 지금 어떤 우리가 이 습득한 어떤 이 학습된 결과로 뭐냐면 정부가 발표하면 항상 반대로 간다라는 지금 이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 정부가 지금 뭐 세금 때린다고 그러니까 또 집값이 또 오르고 그다음에 임대차 3법 한다니까 그다음에 전세값 올라버리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이제는 무조건 대통령이건 장관이건 말을 하면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겁니다. 즉 정부 발표가 국민들 보기에 맞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과연 그러면 사람은 그대로 두고 메시지만 바꾼다고 해서 될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즉 그동안 정치라는 게 보면 사람을 바꾸면 이제 정부가 뭔가 바뀌는구나라는 상징적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잘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이 어떤 사람에 대한 효과가 어떤 잘못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현미 장관의 능력 여부에 따른 달리 예. 이 정부 정책의 어떤 방향 전환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어떤 인물의 교체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 모두 국가 100년 대계인 만큼 여야 간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두 번째 핫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고인이 되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35년 전 제가 피해자였던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어떤 공직자보다 성평등 정책을 열심히 펼치는 분이었습니다. 국민들도 그러하시겠지만 저는 더욱 박원순 전 시장마저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의혹의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 앞에 절망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절망했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제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발언인데 여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박원순 전 시장을 거론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박원순 시장 사망 이후에 상당히 이제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자들이 2차 가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 어떤 반성이나 그것보다는 또 다른 어떤 시각의 눈을 가지고 다른 말이 많이 나와서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마 권인수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남다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35년 전에 박원순 전 시장이 이제 본인을 변호를 해준 거 아니었어요? 네. 그때는 사실은 변호인들이 변론을 받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적이었고 그렇죠. 시대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전에 있던 음지 속에 있던 것을 다 끄집어내서 이게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 공로는 엄청나다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이런 사태 자체가 정말 가장 성평등에 앞섰고 자신을 위해서 변호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코멘트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직후에 본인도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었겠지만 이제 대정무 질문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얘기를 했지 않았나 싶고요. 아마 여당 내에서도 아마 권인숙 의원과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까지 너무 이제 그런 게 묻혔다고 보고, 권인숙 의원이 직설적으로 표현을 안 했지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한 내용에 보면 거기에 국민이 생각하는 거, 또 피해자가 생각하는 거고, 또 여당 내에서도 뭐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다. 그리고 앞으로 여당도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권인숙 의원의 이런 말을 좀 참고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번 사태 이현정 의원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확실히 2차 가해 같습니다. 계속 피해자에게 증거를 내놔라, 혹은 어떻게 시장의 비밀번호를 알았느냐, 계속 이런 식의 이제 추궁하는 듯한 2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왜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투 운동이 한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이제 세계적으로 이 어떤 바람이 불었지 않습니까? 특히 할리우드 같은 데에서는 정말 배우들이 이제 어떤 스스로 고백을 할 정도로 이런 미투가 전 세계적인 문제였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즉, 권력의 양거라든지 또 어떤 금권의 양거라든지 그걸 통해서 어떤 여성을 성희롱의 대상으로 본다든지, 그리고 또 여성 어떤 면에서 보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말을 못하고 권력 때문에 버텨왔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말 제 목소리를 내자라는 게 이제 미투 운동이었고, 이거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죠. 예. 우리 사회도 아시겠지만 뭐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안희정 전 지사라든지 오거돈 시장이라든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그동안 어떤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이 굉장히 여성에 대한 것들, 페미니즘을 강조한 당이었는데, 문제는 거기서 핵심 인사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예. 이게 그냥 사회적 충격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요, 가장 기본적인 시각은 이 문제가 나의 가족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내 가족이 이렇게 당했을 경우에 내가 그렇게 2차 가해를 하겠는가라는 문제를 접근한다면 저는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또 이 문제는요, 진영에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즉, 이거는 보편적 인권에 관한 문제예요. 즉, 항상 우리가 왜 성인지 감수성, 그 다음에 피해자 중심주의를 이야기합니까? 그건 뭐냐면, 이 사건은 동등한 권력을 가진 사람과 이런 일이 아니라 권력되지 않는 권력 사이에 나타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약자를 옹호하고 나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자를 옹호하고 나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번 사태가 터지니까 여당과 관련된 여권에 있는 분들이 증거 내라. 도대체 뭐 4년 동안 뭐 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정당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앞장서서 그 정당을 비난하던 분들이 또 자기 정당에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모습이 돼버리면, 그러면 성인권의 이 문제도 결국은 진영 문제로 지금 회귀되어 버리는, 저는 이런 현상을 보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저는 일단 대통령이 먼저 앞장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그동안 페미니즘 대통령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계셨고, 예. 또 미국의 유엔에 가셔서 유엔 연설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태가 터진 지 2주가 넘도록 대통령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마디 해주면 저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도 문제겠지만, 어쨌거나 사회적으로 위치해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간다라면 저는 좀 더 우리 사회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손 변호사님, 사실 저희가 2차 가해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읽어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진혜영 검사는 그 피해 여성 측 기자회견을 두고 구토와 혐오감이란 표현까지 썼단 말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자꾸 이런 게 반복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 요즘에 보면 인지 부조화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었던,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믿기 어렵네, 뭔가 모함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건데 뭐 개인적인 의견이야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면 되는데 공공연하게 공적인 지위에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사회적 파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진 검사님 같은 경우는 이미 여성 변호사에서 징계 요청까지 해서 엄중하게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그렇죠. 이렇게 또다시 표현한다면 검사의 직분은 법에 아예 객관 의무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이건 정치적인 네. 문제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제가 성폭력 피해자라서 대구에서 피해자로서 사건을 접수를 했는데 이 진 검사님한테 배당이 됐다라고 보면 예. 성폭력 사건에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치우쳐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검사님들은 어떤 사안을 해석하고 의견을 개진할 때 객관이부를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진실규명 완벽하게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법률적으로 우리가 피해자로 볼 수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니까 조금 더 신중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자극적인 표현으로 피해자 측에 상처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박 전 시장 사태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2차 피해가 난무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 곁에 설 것인지 명확히 입장을 낼 것을 촉구합니다. 외면과 회피는 대통령의 책임 있는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피해자에게 공감의 메시지를 보내다가 선 긋는 모습의 허탈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현 정부의 갈팡질팡 속 입장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꼴입니다. 네, 이현주 의원님, 정의당은 문 대통령에게 누구 곁에 설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내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사실 청와대의 입장 표명 논란은 더 커졌어요. 네. 왜냐하면 그제 강민석 대변인이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번복하는 바람에 청와대 입장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제 논란이 더 커졌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강민석 대변인이 뭐 언론계 오래 했었고 또 뭐 아무 정무적 감각이 있는 분인데 지금 한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피해자 입장에 공감한다 또 위로의 말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렇죠. 이게 이제 언론에서는 청와대 차원에서 처음으로 위로의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했어요. 예. 그러자 얼마 있다가 청와대에서 이게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참 이걸 들은 피해자는 어떤 느낌일까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상처에다가 저는 송을 뿌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 위로할 생각 없어 라는 뜻으로 읽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엔에 가서도 지금 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다. 우리나라의 성평등 사회를 만들겠다.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번 장자연 김학의 사건이 있을 때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 특별 지시를 했습니다. 이 진실을 엄중하게 밝혀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들 박수를 쳤습니다. 자, 어떤 사법적으로 끝났지만 그러나 진상규명 차원에서 필요한 박수를 쳤어요.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박원순 시장과 30년 직이고 사법시험 동기고라고 하지만 이 문제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어떤 자세를 취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성평등 문제에 대한 중요한 방향이 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왜 위로한 말씀을 못할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순간 가면 모든 행사에서 피해자를 위로하는 모습, 세월호 유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 위로하는 모습에서 많은 분들이 어떤 공감을 표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피해자만큼은 대통령이 왜 감싸지 못하는 걸까? 더군다나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가 몇 시간 후에 번복을 했다? 우리 아직까지 그런 상황 아니야. 나중에 결과 보고 어떻게 결과 봅니까? 이미 어떤 면에서 보면 당사자는 지금 사망하고 없는 상황인데 예. 진상규명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영원히 안 하겠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저는 들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청와대가 이 정도의 메시지도 못 내는가? 피해자 입장에 공감한다, 위로를 한다. 이 정도의 메시지마저 이거는 공식 입장이 아니야, 잘못 이야기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피해자 입장에서는 저는 정말 2차 가해를 넘어서서 마음의 상처가 더 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손 변호사님 이런 가운데 기억하실 것 같은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 씨 있잖아요.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이 이랬어요.
여전히 전 온라인에서 화형대 위에 사로잡힌 마녀였죠.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 곁에 서 있겠습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박 전 시장의 피해 여성을 위로한 듯한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이제 피해자 연대의 목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본인도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참담하고 또 피해자가 받을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는 심정을 드러낸 것인데요. 이야기를 하면서 미투를 외쳤던 2년 전과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 참 참담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미투는 처음이었고 유력 정치인에 대한 미투가 처음이었고 네. 사회적 공방과 갈등도 굉장히 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자행됐던 것이 김지은 씨에 대한 2차 가해. 정말 읽기도 어려운 수준의 자극적인 비난, 비판 댓글도 저도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기억납니다. 예. 그때도 고소하고 처벌하고 우리 이러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2년 후에 똑같은 데자부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을 지켜보는 많은 피해자들이 저 사람들도 똑같이 여전히 저렇게 2차 가해에 시달리구나.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김지은 씨뿐만 아니라 속으로도 응원하시는 피해자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나도 이런 부분에 피해가 있었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라는 말이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피해자 연대 목소리 여기까지 들어봤는데 서울시가 박 전 시장 업적을 기리는 아카이브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 전 시장이 생전에 사용한 휴대전화, 노트북, 서류철 등 자료를 서울기록원에 넘겨서 보관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서울시는 서울기록원이 지난해 처음 생겼고 관련 조례에 따라 기록물을 이관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요. 김 변호사님,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이제 대통령 기록업 같은 경우는 대통령 기록물법에 있어요.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자료랄지 대통령 사적인 것도 사실은 이제 보관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나 이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예. 서울시에서는 아마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한다고 하는데 그 법에 의하면 시장의 사적인 게 아니고 기관에 관한 것을 보관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아마 서울시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서울 기록원을 만들고 거기에서 직무와 관련된 걸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 그 조례에 의한다고 하면 휴대폰, 노트북 이런 것을 기록원에 보관하고 이거 아카이브라고 해서 이거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파일로 만드는 걸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그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시점이 중요하다고 봐요. 조례에 의해서 보관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왜 지금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이렇게 서두르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없고. 두 번째는 지금 그 입장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추행 관련 사안은 아직 국가기관의 수사나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안인데다가 예. 직무 관련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은 유괴에 의한 추행 아닙니까? 그럼 직무와 관련된 것이 충분히 인정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 경찰에서 진상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사나 진상조사가 끝나면 해도 될 일을 왜 이렇게 마치 업적을 기리는 듯이 이런 행위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좀 더 기다리고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이걸 보관하는데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그때 직무와 관련이 없다. 성추행은 그런 취지로 얘기하면서 기록원에 보관을 하려고 하는 의도.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의원님 이제 앞서 얘기한 것들을 종합해서 선거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재보궐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여당 후보보다는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항상 이 선거가 보면 승자의 저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참 지난 아시는 4월 선거에서 여당이 정말 유례없는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예. 다들 그랬을 때 180석 가까운 의석을 얻었을 때 정말 그동안 얻을 수 없던 많은 의석을 얻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잘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가 국민들한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3개월 동안 보여줬던 여당의 모습은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죠. 왜냐하면 원구성도 단독으로 하고 또 어떤 면에서 지금 많은 어떤 법안들을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고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 문제 또 방언시장 문제가 터져버리니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저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견제가 없는 어떤 절대 권력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 국민들이 좀 목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떤 이 권력이 많을수록 견제가 필요하다는 견제 심리가 좀 작동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 재보궐선거 지금 4월 7일 날 서울과 부산 등등 있는데 이 문제는 내년 재보궐선거도 문제지만 바로 그 이듬해 또 이제 대선이 있고 바로 6월 달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이게 지금 연결돼서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 입장에서 보면 뭔가 마음이 급할 겁니다. 뭔가 성과도 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여론조사는 좋지 않고 저는 이럴 때일수록 여당이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해찬 대표가 우리 열린우리당의 그 좌절의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불과 3개월 만에 그 생각은 아무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뭐든지 혼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할 경우 정치라는 게 양날개로 날릴 경우는 안정적으로 날아갈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자꾸 한 날개로만 계속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문제는 정말 이번에 여론조사가 여당한테는 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민주당인데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후보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많죠.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국민들은 후보를 내는 게 맞다. 이렇게 이런 여론이 높더라고요. 네. 임 변호사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피하지 말고 후보를 내서 유권자의 뜻을 물어라.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도 후보를 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예. 물론 뭐 당원에 보면 후보를 내서는 안 되겠죠. 규정상은. 그렇지만 여당의 입장에서 더군다나 서울과 부산이라는 제1, 2도시에 대해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아무리 당원에 있다 하더라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권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당원에 있다고 그래서 여당이 더군다나 굉장히 지지율이 높은 여당이잖아요. 그러면 여당 지지자들은 후보자를 투표하는데 포기해야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의 어떤 선택권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여당에서는 후보를 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측면은 좀 이 후보를 내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고 만약에 지금 현재 당원 자체를 이제 개정하겠다는 이제 그런 뜻을 밝히고 있고 그 이제 명분을 얻기 위해서 아마 전당원 투표를 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는데 그런데 전당원 투표에 의해서 통과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아마 통과될 거예요. 예.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죠. 진정한 사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제가 되고 후보를 내야지 그런 걸 무시하고 전당원이 우리는 찬성이기 때문에 후보 내겠다. 이거 자체는 거대 집권 여당으로서 어떤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예. 김광삼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럼 다음 세 번째 한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고 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저는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의원님은 그것만 보셨습니까? 언론 보도 맹신주의자십니까? 장관님 싸울 거 가지고 싸우셔야죠. 장관님. 네. 저는 이게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방송도 팩트 체크 대상 아닙니까? 요즘은 방송사마다 상호 팩트 체크를 하던데요. 그러면 대통령 말씀도 저희들이 다 의심해서 들어야 되나요? 네? 의원님은 저한테 시비 걸려고 질문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경심 교수 본인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보도를 저는 봤는데 의원님은 그 후에 보도는 안 보신 것 같군요. 예, 질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 공격하셔서. 그리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것은 대정부 질문하는 사항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자리에서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요. 네, 최영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21대 국회 첫 번째 대정부 질문의 주인공은 단연 추미애 장관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추다르크라는 별명답게 야당 의원들과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최 평론가님,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21대 국회에 국민들이 기대하는 측면에서는 아까 주인공이라는 표현이 좋은 의미의 주인공은 아닌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이해는 다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야당 의원은 뭔가 공격을 하는 입장이고 비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국무위원으로 불려 나온 장관은 또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최근에 추미애 장관이나 또 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뭐 얼마 전에 탄핵소추안 표결까지 있었잖아요. 예. 굉장히 야당하고 적대적인 관계인데 밀리지 않으려는 지금 태도로 읽히기는 해요. 절대 내가 한 발도 밀리지 않겠다. 그러다 보니까 저 장관과 야당 의원이 모두 다
지금 좀 전투적, 호전적이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물론 국회는 싸울 때 싸우고 이 격론이 벌어지고 토론하지만 사실 대정부 질문의 이 취지와는 좀 어긋난 장면이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뿐만 아니라 사실 지난 22일에는 추 장관이 김태흠 통합당 의원과도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당시 화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장관님 평소 수명자라는 표현 잘 쓰십니까? 법률 용어 사전에 있는 단어이고요. 법전에 있는 말입니다. 장관님 발언 자료 다 뒤져봐도 수명자라는 말 쓴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법전에 있다니까요. 아니 장관님 발언 자료 말이야. 예? 말씀하신 거. 그런데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아니 왜 자꾸 따지려고 그래? 내 얘기 질문 답변만 하시면 되지. 국무회의실 싸우러 나왔어요? 모욕적인 단어나 망신 주기 위한 그런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꼴이 이제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네? 의원님만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지금도 그러면 왜 저 탄핵 소추안을 냈겠어요? 공정과 정의를 세워달라고. 그러면 탄핵 소추안을 냈겠어요? 나 혼자만 얘기하면. 네, 손 변호사님.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고 또 국무위원은 그런 국민의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대정문 질문이나 뭐 청문회 자리에서 저렇게 기싸움하면서 말싸움하는 장면을 너무 오랫동안 보니까 이제는 좀 경각심도 떨어지는 지경에 이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불편한 장면들은 많습니다. 사실 대정부 질문이라고 한다면 법무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 뭐 검찰 개혁이 어떻게 되고 있냐, 제도 개선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최근에 고위직 검사들이 각종의 비리나 수사 진행 과정에서의 수사권 남용 또는 법무부 장관의 어떤 지휘권 남용 이런 것들을 물어봤으면 조금 더 본질적일 수 있을 것인데 서로 여기서 밀리면 대중들 내 유권자들한테 좀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한마디도 사실은 언성을 높이지 않고 대답을 넘어가는 경우가 못 봐서 너무 지엽적인 감정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해서 좀 굉장히 안타깝고요. 법무부 장관님도 이제 정치인이다 보니 정치적인 발언에 굉장히 익숙하셔서 그런데 예. 법무부 장관님이시면 이 질문에 조금 더 경청하는 태도, 진솔하게 대답하는 태도도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평론가님 그런데 이렇게 추 장관이 답변을 할 때뿐만 아니라 본회의장에 앉아서 왜 질문을 기다릴 때 있잖아요. 그때 저희 영상이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추 장관이 보던 핸드폰 영상이 이렇게 잡혔어요. 그런데 좀 공교롭게도 다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된 얘기들만 찾아본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미담은 아니고 주로 의혹 기사들이 있습니다. 진짜 태블릿을 세우고 있는데요. 아예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의 회사 이름이 등장한 장면도 언론에 포착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손정희 변호사가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의 경우에 정통 관료 출신도 있고 선출직 공무원, 뭐 또 이제 국회의원, 정치인 출신도 있고 그렇죠. 다양한 경로의 이제 프로필들이 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요. 바로 직전에 민주당 당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선 의원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정치적인 야망 이것이 이제 적지 않은 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장면들이 포착될 거를 몰랐다고 하면 그게 이상한 거고요. 그러니까 공공연히 정치인들의 휴대폰이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될 때는 의도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뭐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추정컨대는 추 장관이 이 장면을 기자들에게 노출하고 싶었다. 무엇을?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기사들을 주로 이제 뭐 가족과 연루된 것도 있고요. 또는 이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제 비위 의혹과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추 장관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입장을 이번 정부에서 뭐 맡고 있고 최전방에 서 있는 건 알겠고 어쩌면 그 대상이 검찰이라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이런 형태는 조금 법무부 장관, 국무위원으로서보다는 정치인으로서의 스킬이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바라보면서도 해석은 구구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추 장관이 본 화면이 윤석열 총장이 특정 언론사의 사주와 비밀회동을 했다 뭐 이런 영상이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진중권영 교수는 과거 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도 그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 이런 이제 기사를 같이 올려놓으면서 어쨌든 이제 추 장관을 비판하는 듯한 이제 그런 글을 남겼었는데 이현주 의원님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비공개로 만나 지금 공개적으로 만납니까? 아니 중앙지검장이 뭐 언론사 사주 뭐 대표를 갖다가 뭐 공개적으로 만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다 비공개로 만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예를 들어서 뭐 검찰과 기자, 언론, 뭐 다른 분들과 인연인 분들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문제가 된다는 건지 저는 무인정식 자체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수사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 자체가 뭐 이루어지고 뭐 했다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만남 자체를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도 이 언론사 사수들하고 당연히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만날 수가 있는 거고, 우리 더 많은 분들을 만나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뭔가 불법적 거래했다는 이유고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 만남 자체가 했기 때문에 비공개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식으로 어떤 이게 간다면 이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그럼 우리 사회가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다들 집에 있어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어떤 하나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냥 계속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정말 사람 만나는 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손 변호사님, 저희가 뭐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니까 추 장관의 어쨌든 대정부 질에 와서 답변하는 태도나 또 답변을 기다리면서 보는 그런 일련의 행동들이 좀 범상치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어떤 분석이 깔려 있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차기에 이제 지금 뭐 서울시장 이야기 거론되는 후보군들도 있는데 서울시장이 될지 무엇이 될지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끝이 아닐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좀 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국 존재감을 드러낸다라는 것이거든요. 야당 위원들의 질문이 부적절하다는 걸 저런 태도로 보여주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후일의 추미애라는 사람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정치활동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대정부 질문 이야기를 좀 더 해볼 텐데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는 박지원 후보자 학력 위조를 두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하태경 의원 간의 설전이 오갔습니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최성해 총장 당국대 학력 허위는 40년 전 사건이더라고요. 자료가 다 충분히 있었던 모양이죠. 자료가 충분히 있었던 게 아니라 최성해 총장 같은 경우에는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저희한테 제출한 것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거라도 충분히 확인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하고 5학기 학력을 인정받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다. 최근에 이 현재 대학의 그 이제 법이나 65년 그 시기에 당시의 규정과 이것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시대에는 2년제 대학 나와서 5학기 인정을 못 받지만 과거에는 2년제 대학 나와도 5학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차이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65년 교육법 시행령을 가지고 왔습니다. 65년 교육법 시행령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최성해 총장 조사했듯이 이 사건 조사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 문제는 사실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확인이 되고 저희가 그것을 조사해야 할 사안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 이제 65년도 이야기긴 한데 이 부분이 청문회의 주요 쟁점 사안이 될까요?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죠. 저는 그 다음에 태어났습니다. 저 태어나기 1년 전에 벌어진 일인데요. 65년도에 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이 당시에는 조선대에서 5학기를 이수하고 당국대학교에 6학기로 편입했다는 게 하태경 의원의 이제 의혹 제기예요. 네. 그런데 그게 2000년에 조선대가 빠지고 광주교대로 바뀌었다. 광주교대는 지금 4년제 교육대학인데요. 당시에는 2년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졸업 이수를 해도 4학기잖아요. 그러니까 4학기를 마치고 와서 어떻게 이제 당국대에 편입했나 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의혹이 아마 내일 모레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때문에 청문회 대전쟁이 지금 예고된 거고요. 저 외에도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에게 물어본 이제 65년도 교육제도가 어땠느냐 하는 문제였고 이것을 포함해서는 아마 월요일에 대대적으로 본인에게 물어보게 될 텐데 지금 자료 제출을 법정 시한에 다 하지 못했다. 통합당에서는 오늘 나온 이야기가 지금 내일 오전 10시까지 이제 후보자는 자료 제출하겠다는 거거든요. 청문회를 미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이 제대로 월요일에 열릴지 아직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열릴지 말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박지원 후보자 쟁점이 좀 뜨거워지고 있는데 저희도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핫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네, 주말인 오늘도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 많은 비가 올 전망인데요. 네, 주말 날씨 보도본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용 기자, 비가 얼마나 더 올 것 같습니까?
네, 장마가 계속되면서 주말인 오늘과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는데 강원도에 집중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양양, 고성, 속초 등 강원도에 호우주의보를, 강원 북부 산지에는 호우경보를 발효했습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지고요.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기상청 발표를 보면 내일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 30에서 80mm의 비가 더 오겠고요. 강원 북부 산지에는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 이미 목요일인 지난 23일부터 200mm 가까운 많은 비가 내린 터라 집안이 물을 머금어 약해져 있어서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하천이나 계곡의 물은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만큼 주변 야영객이나 주민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젯밤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한 부산 지역의 빗줄기는 다소 약해지면서 오후 3시까지 5에서 30mm 정도 비가 더 오겠지만요. 모레까지도 비 소식이 있어서 거지대나 농경지 침수 등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오후 한때에 비가 올 수 있어서 우산은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일요일인 내일까지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오겠지만 강수량은 5에서 30mm로 많지 않다는 점 외출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길어서 다음 주에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오늘 서울이 28도에서 내일은 30도까지 오르는 등 덥고 습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제 앞으로 계속 비가 내릴 것 같은데 특히 부산 지역 폭우 피해가 정말 심각했잖아요. 네네. 예, 지하차도에서 차가 침수되면서 3명이 숨진 네,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인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인재라고 봅니다. 이게 부산 한복판,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산사태가 나서 지역에서 차가 쓸려가거나 강에 빠지는 경우를 보면 이건 자연재해라고 느끼지만 부산역 인근 초량 지하차도 거의 길이가 한 170여 미터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경사가 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 있었던 차량들은 이게 차가 그냥 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물이 갑자기 들어찬 거죠. 네. 시간당 80mm 폭우가 내렸고 예. 이 차도의 높이가 3.5m인데 물 수위가 2.5m 사람 키보다 높게 찬 겁니다. 네. 차는 물 안에 가라앉은 거죠. 예. 그러니까 차에 있던 사람들이 이 문을 박차고 나왔지만 물에 갇히게 된 겁니다. 5, 60대 남성, 20대 여성 세 분이 인명을 잃었고 다수의 저체온증 환자가 발생했는데 네. 이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저 도로는 자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예. 6년 전에 거의 똑같은 사고가 지하차도에서 있었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대책에도 미비했다는 것이고 정말 이거는 갑자기 비가 왔을 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건 알지만 비가 오지 않을 때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부산시 이 도로 행정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인재에 가깝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네. 손 변호사님, 결국은 차량이 제때 통제되지 않았고 그리고 배수 펌프가 있었지만 그것도 무용지물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물론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게 사실 확인되면 유족분들도 충분히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매우 안타까운데 일단 진입 통제에 관련된 안내나 표식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고 네. 배수 펌프가 있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리 부주의 책임이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고요. 간혹 예외적으로 지자체나 관리 책임자가 책임을 면제되는 경우는 정말 심각한 자연재해로 이제 불가항력적인 사유다. 이런 상황 아니면 사실 관리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사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배수 펌프의 오작동 가능성 그리고 이거 관련돼서 이게 침수되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이것을 고지하지 않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예. 의원님 정말 앞서 얼핏 얘기해 주시긴 하셨지만 사실 6년 전에 비슷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 반복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 청계천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청계천역에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 내린 거는 많이 안 내린 것처럼 보이는데 청계천 수위는 갑자기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게 밖에 옆에 있는 물이 다 청계천으로 모이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걸으신 분들이 완전히 고립돼서 그때 구조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지하차도라는 게 그냥 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격자들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물이 확 불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0분도 안 돼서 그냥 앞차가 갔는데 서니까 뒤에 차가 다다다 서고 한 10대 정도 서니까 그다음부터 물이 그냥 확 차들어와서
거의 못 나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6년 전에도 똑같은 사고가 다른 지하차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서 이제 이쪽 그 지하차도에 펌프도 설치하고 했는데 비가 이렇게 많이 와버리면 펌프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시간당 내리는 비와 그다음 뽑아내는 이 양 자체가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문제는 9시 반부터 이게 있었는데 10시 넘어서 경고 문자가 떴어요. 가지 말아라는 게. 그러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상청 예보와 그다음에 공무원들 알 겁니다. 저 지대가 비가 안 오면 저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다 알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부산시장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상황 자체가 어려운데 지금 저는 그래서 이게 일단 비가 부산도 그렇지만 지금 다른 지역도 홍수가 날 우려가 있거든요. 빨리 위험 지역은 확인하는 저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데요. 뿐만 아니라 부산 곳곳에서는 산사태, 옹벽 붕괴, 주택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좀 문제지 그러면 얼마나 겁나노. 전기불은 깎이고 깜깜한 데서 물 퍼내고 황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 이게 번개 소리인지 뭐인지 몰라가 나와 보니까 담벼락이 넘어갔더라고 이미. 겁도 나고 지금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라 해야 되나요? 넋을 놓고 있는 상태신데. 네, 그런데 이렇게 폭우가 이어지고 피해가 속출한 상황에서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에서 가장 피해가 심할 때 그냥 정규 방송을 편성했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네. 요거 이제 진실 공방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KBS는 공영방송이고 재난주간 방송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나오면 당국의 속보를 받아서 이제 전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KBS가 수신료를 받는 게 맞느냐. 이 부산 지역에 제대로 재난방송이 안 됐다. 근데 이제 KBS 입장은 오히려 당국에서 이 어떤 속보가 나오기 전에 기상 전문 기자를 투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고 이 재난 대응 매뉴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비난의 여지가 뭐가 있냐면 지금 이 9시 38분에 첫 신고가 들어가고 9시 41분부터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물은 들어찼어요. 3, 4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KBS 입장은 갑자기 들어찬 이 이례적인 이 수위에 대응 자체가 방송으로 하기는 어려웠던 거 아니냐. 근데 문제는 밤 12시경에 자정경에 이제 사망 소식이 나오는 겁니다. 병원으로 옮겨져서 숨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점에 이 심야에 1시간 동안 음악 방송, 월드 뮤직이 나왔는데 이 부분만은 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녁부터 하룻밤을 지내면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수준의 대응, 특히 부산 지역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시간대별로 사건이 벌어지던 이 지점의 대응, 여기에 대해서는 KBS 입장과 또 이제 이 비판들이 조금 교차해서 분석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게 강원 산불 때 유사한 비판을 한번 KBS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KBS는 그때 이미 좀 조치를 취해서 이번에는 매뉴얼대로 했다라는 입장이고 과연 그러했는가? 이건 우리가 따져볼 문제로 남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KBS가 수신료 인상, 지금 조원님 말씀하셨는데 인상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재난방송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근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청자들의 비난이 더 많이 쇄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강원 산불 문제 있을 때 시스템을 바꿔서 재난 시스템으로 바꾸고 뭐 본인들도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은 이제 지방방송국이 다 있잖아요. 총국들이 다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 빨리 이게 전환돼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이제 이 시스템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태가 터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 KBS가 지금 이제 지난주에 국회 방송통신위원장 이제 청문회 때 여당 의원들이 이 시청료를 지금 현재 2,500원이거든요. 이걸 수신료를 이제 1,000원 올려야 된다. 이걸 이야기를 했고 KBS도 그런 추진을 하는 문제고 또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어떤 스스로가 바뀌지 않으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최근에 오보 논란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국민들의 신뢰가 이제 떨어진 상황이고 여기다 또 지금 MBC도 자기들도 지금 시청료를 받겠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준 만큼 국민들의 이 어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느끼면 누가 1,000원, 2,000원 누가 더 안 주겠습니까? 근데 지금 자꾸 이런 사태가 터지고 뒤늦게 방송하고 이러니까 국민적 비난도 있는 것이고 또 시청료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여론이 있지 않는가 좀 KBS가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 내일 오전까지 많은 비가 내린다니까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한 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마지막 한 랭킹은 야구 팬들이 무척 반길 소식인데요. 무관중으로 진행됐던 프로야구가 개막 12주 만에 내일 관중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나눠보기로 하고요. 오늘 오전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13명이 오늘 발생했는데요. 해외 유입이 86명, 지역 발생이 27명입니다. 해외 유입은 이라크 건설 현장 노동자 근로자들이 36명이 추가 발생됐고요. 러시아 선박 관련된 피해 근로자들도 34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일 이후에 115일 만에 100명이 넘어선 겁니다. 네, 송 변호사님 물론 뭐 해외 유입이 좀 많긴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100명이 넘어섰다고 하니까 조금 더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역 발생 27명도 적지 않은 숫자이고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번 주부터 여름 휴가를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해외로 못 가다 보니까 주요 도시, 그러니까 주요 이제 관광지에 이제 굉장히 집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동 과정에서 접촉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이고 특히 덥고 습할 때는 마스크를 또 안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휴가철에 개인 위생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프로야구 관중 입장 재개 얘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내일부터 직접 관람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할 텐데 최영일 평론가님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제일 중요한 건 거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가시고자 하는 경기장에 원래 사람들이 꽉 들어찼던 정원 대비 10%만 받습니다. 10분의 1만. 그러니까 뭐 만석이 있다 그러면 1000명만 입장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은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을 하신 분만 들어갈 수 있고 요즘 많이 아시지만 QR코드로 누가 들어갔는지 나중에 추적할 수 있도록 출입자 명부를 온라인으로 찍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들어가시면 연인과 가족도 다닥다닥 앉으시면 안 됩니다. 뭐 안에 자리 많잖아요. 네, 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앉으셔야 되고요. 마스크 쓰고 관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즐기시던 치맥 결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식사 같은 거를 살 수는 있어요. 매점들은 열어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테이블에서 드시고 경기장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경기장으로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드시는 건 결코 안 된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좀 밋밋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비말 튀는 거, 뭐 최강 두산 이런 거 안 되고요. 최강 두산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어쨌든 이 김은 빠지지만 현장에서 보는 묘미가 있으니까 야구 팬들은 다소는 숨통이 트였는데 속 시원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죠. 그렇게 됐나요? 아이고, 드러났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 의원님 뭐 저희가 앞서서 내일부터 이제 직관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렸는데 또 지역 사정에 따라서 조금 날짜 변동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26일부터는 뭐 잠실이나 뭐 고척, 그다음 수원에서 일단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또 광주가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거리두기를 좀 더 연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일단 29일 정도까지는 일단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증가 속도를 봐서 일단 하는 걸로 하고 아마 각 지역마다 지금 확산 속도라든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사정에 맞게끔 일단 일정을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시민들은 반가움과 우려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목소리 직접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우려가 되긴 하죠. 지금 이제 조금 확진자 수도 줄어들고 있는데 다시 급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약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병행을 하면서 관람할 수 있는 거는 팬으로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네, 최평론가님. 프로야구는 내일부터 이제 관중 입장 허용되는데 그럼 프로축구 이런 건 언제부터 입장 가능한 거죠? 일주일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8월 초부터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이제 이게 뭐 라운드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1부, 2부 다 8월 1, 2일부터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후 주말부터 이제 재개되는데 룰은 우리가 방역 수칙은 프로야구와 똑같습니다. 경기장에 10%, 10분의 1만 들어간다. 마스크 쓰고 관람한다. 음식물 안 된다. 제일 중요한 거 거리두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소리 지르면서 열광적인 의원은 좀 자제해 주셔야 된다. 이런 건데 한 가지 궁금해하시는 건 프로골프는 언제 하느냐? 남녀 골프는 아직 예정 없습니다. 관중을 언제 받을지 미정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갤러리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조금 요것은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야구와 축구, 프로는 프로 경기는 이 두 가지 관람이 가능하니까 좀 조심하시면서 가족 단위로 주말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아직 코로나19 긴장감을 늦출 때는 아닌 것 절대 같습니다. 아니죠. 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